우리는 그동안 경제 지표보다 이벤트에 과몰입한 상태를 보였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의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는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 유럽의 경제 역시 1년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 구조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래에셋대우 사장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사장님들과 굉장히 다르게 전업 작가로 지금 나서셔서 수축사회라고 하는 대히트 작품을 하나 내놓으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책은 잘 팔립니까? 꾸준하게 나갑니다. 핫하지는 않은데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남는 베스트셀러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한번 여쭤볼 부분이 8월 달에 국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04 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D의 공포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수축사회하고 그다음에 디플레이션하고 어떤 관계를 좀 갖는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수축사회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르네상스나 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가 계속 파이가 커지는 팽창사회로 왔다가 이 팽창사회가 멈추는 순간에 제로섬 사회가 된 것이고 지금 현재가 전반적으로는 제로섬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수축사회는 국가별로 보더라도 이미 수축사회에 들어간 국가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 남유럽의 이태리, 그리스 이런 데들은 들어간 상태고 또 중남미 국가도 그렇게 보이고요. 또 산업으로 보면은 소재라든가 산업재,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거의 다가 이제는 수축 산업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매크로 경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수축사의 특징이 공급 과잉이거든요. 공급 과잉이 너무 많고 사람들은 또 부채가 역사상 지금 가장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가계부채가 한국 생긴 이래 저는 표현이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 일이 제일 많다. 그렇죠. 예. 서양도 따지고 보면 아담과 이브 이후 부채도 제일 많고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계속 나오니까 저는 이런 뒤에 공포, 이번에 물가 하락률을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경제적인 현상을 나타났을 때 우리가 대침체니 뒤에 공포니 아래 공포니 뭐 이러지만 큰 그림으로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어떤 형태가 나올 거다. 다만 1930년대의 대공황과는 좀 상황이 좀 틀리다. 그때는 그래도 저는 반대로 여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인구도 늘었고요. 개발할 지역이 미개발 지역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 어렵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물가가 하락하니까 금리를 최대한도로 낮춰갈 수밖에 없고 부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이번에 나타난 디플레이션 어느 날 갑자기 비수처럼 우리한테 내리꽂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는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고 하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오다 보면은 우리 뼈가 녹고 독감이 걸리고 폐렴이 걸리듯이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냥 디플레이션이 단순하게 물가만 내려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경기의 전반적이면서 구조적인 침체 이 부분들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금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물가 상승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공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를 볼 때 순환적으로 경기는 항상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그렇죠. 이 국면을 순환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거라고 보면 금리 내리고 뭐 하고 해서 과거 같으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내놓은 좋지만 해도 좋아지는 게 맞아요. 지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좋아질 기미가 이렇게 썩 조이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너무 어수선하죠. 경제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나 사회나 이게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부 이게 한국만의 문제로 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니까 미국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 우버라고서 이제 공유 택시 하는 회사 그 종업원들한테 전부 다 이제 지금은 계약직 기획 이코노미라고 해갖고서 시간제로 이렇게 하는데 정규직화하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봐도 이게 다 정리되면 나 투자해야지. 이게 언제쯤 정리될까 이런 관점 하는데 저는 이걸 상수로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가 잠깐 좀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지게 되면 잠깐 좋아지면 그때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오르고 또 이게 한계에마다 지금 떨어지고 우리 지난 10년간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세게 좋아졌던 적도 없고 세게 나쁘면 정부도 다 알아요. 지금 공급광이 심하고 빚도 많고 그리고 이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디프레이션 온다는 거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미국 연준이나 일본의 일본은행이나 ECB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올 기미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막 돈 공급하고 뭐 하면서 어거지로 바치고 이런 거 지금 10년 왔는데 앞으로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많이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 계속 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 2년 전에 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들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작년 정도에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그 둔화 부분들이 순환적으로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서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앞에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옛날에는 이렇게 순환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버리거나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7년이죠. 그러니까 신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제 경기가 정점이 돼서 현재 정부는 참 운이 없다. 운이 없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전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경기가 그러면 2017년 중반 정도의 고점까지 올라갈 때 보면 과거에는 이 기울이 갔으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모를 정도로 오랜 기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왜 그럼 완만하게 올라갔냐? 별로 올라갈 게 없는데 무리하게 매크로 정책들, 그 이전 정부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금리는 좀 낮은 상태였으니까 무리수를 써서 올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번에 경기 하강 국면은 좀 과거와 다른 게 항상 한국 경제는 경기가 좋아질 때 세계에서 제일 빨랐어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제일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7년을 고비로 해서 이번 하강 국면에서는 한국이 OECD보다도 빨랐고 중국보다 빨랐고 뭐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큰 어떤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레벨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그냥 견딜만한 그런 상태이긴 한데 어찌됐건 빨리 떨어졌고 이번에 하강에도 정부가 쓸만한 조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금리도 추가 내릴 여력이 약간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세계 경기가 내리꽂는 거냐 시약이 오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런 시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올 거고 예를 들면 일본은 GDP의 103% 양적 완화했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바닥에 쓸 조치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견고한 건 아니고요. 그런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큰 박스가 되겠죠. 박스권이죠. 지난 그렇죠. 10년간도 박스권이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좀 장기간 이런 박스가 온다 하는데 밑에 여기서 저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많이 우리가 상식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 한국이 지금 1900대 한 중반 정도가 나오면 한국도 낼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밀리면 안 되고 22도 지금 많은 경기부양 조치 내고 중국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내기 때문에 같이 받쳐주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을 때 위에 상한이 자생적으로 가기는 여전히 부족한 게 상황이 아니겠느냐. 예. 여기다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또 장애 변수들이 있는데 이거 해결 부분들도 또 구조적으로 이 박스가 이렇게 하다가 패권 전쟁이라든가 글로벌 갈등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상태에서 박스권 올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요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튼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폭 내에서 쭉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계속 가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번 나빠지면 4% 정도 빠지고 또 좋아지면 4% 정도 오르고 그러니까 상하 그 오르고 내리는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4% 정도 내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0.5%포인트 내로 줄어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그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박스권 내에 그냥 저성장의 형태로서 되고 이거하고 일맥 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권 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들은 역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인데요. 반전에 반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충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봐야 되는 건지 하는 거를 한번 좀 알고 싶거든요. 이 패권 전쟁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무역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예. 이건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도 여기서 패권을 일정 부분 중국에 나눠주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 국가가 갖고 있는 많은 이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고 중국은 여기서 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면은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국가 정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을 미국의 패권을 가진 시기로 본다고 하면 이제 101년 됐네요. 101년 그렇죠. 동안 미국에 도전했던 국가가 미국 GDP의 50% 넘은 국가가 없습니다. 그게 영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 50% 넘지 못하는데 중국은 지난해 말 현재 70%고요. 냅두면 한 2, 3년 내로 80 정도 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패권 전쟁은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2012년 오바마 2기 때부터 아시아 리밸런싱, 피보트 아시아 이런 용어가 나오면서 인도 태평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패권 전쟁 중에서 한 분야가 무역이고 또 한 분야가 과학기술이고 또 한 번은 환율과 같은 금융전쟁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도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전쟁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관점은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요.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마 투자가들 입장에서 우리 증시건 세계 증시의 모멘텀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타결되는 시점이냐라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북미 대화도 또 타결 시점도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아마 투자가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을 텐데 그러시겠죠. 지금 이제 9월 말이니까 좀 너무 좀 이르다. 내년 11월 둘째 주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 게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이랬죠. 대선이 끝날 전까지 타협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바뀌는 이유도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그게 타결되면 일시적으로 시장도 회복되고 나름 뭐 좀 약간 온화한 국면이 특히 남북 관계도 좋아진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데 하나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그 무역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전에 관세가 없던 제로 관세 시대로 다시 가는 거냐 이 문제거든요. 얘기들 안 하는데요. 저는 기본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을 시작하고서는 이게 타협이라는 게 타협을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을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신자유주의는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
이것이 국경을 마구 넘나들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로 벽이 생겨가는 거죠. 이게 신호로 보게 되면은 우리 장기적인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인데 네. 저는 이게 끝나면 10% 정도의 기본 관세는 붙을 거로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트럼프도 얘기했는데 멕시코, 베트남, 인도 이런 데도 자기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는 무역 장벽이 있고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데 무역 장벽이 있으면 한국과 중국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 상당한 영향들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생산성을 10% 올리든지 비용을 10% 줄이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제품을 내든지 세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조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과제를 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대표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분쟁이 단순히 이제 관세만의 분쟁이 아니라 기술에 관한 분쟁, 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과학기술 전쟁의 가장 첨예한 대립의 형태가 화해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대표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이제 국가의 어떤 패권을 결정할 때 이제는 과학기술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핵미사일조차도 과거의 형태의 핵미사일이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기술 혁신들이 나오니까 요격기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역으로 또 요격 기술도 또 발달해가면서 국제 정치를 변동시키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미국의 팬 기업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역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과학기술, 미국의 과학기술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다 돈을 벌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권 중에서 경제와 국제 정치까지도 맞무는 게 과학기술인데 이 문제는 이 과학기술이 중국이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서 계속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훔쳐간다는 거죠. 예. 훔쳐가고 베껴간다는. 그러니까 지난해 보니까 1년에 3천억 달러씩 기술을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훔쳐간다. 예. 한다고 FBI 국장이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미중 무역 적자가 3,200억 불이니까 예. 무역 적자랑 비슷한 거예요. 만큼이 거기에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뺏기면 미국은 이제 패권을 뺏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패권 중에서 본질이 네트워크 패권이에요. 요즘은 기술, 과학기술이 뭐 하드웨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경제도 어려워지는 게 점점 세상의 경제의 흐름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잘 보시면 빅데이터에 뭐 잡히는 게 있나요? 블록체인은 뭐 잡히나요? 공유경제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다 뭐냐면 한국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다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거죠. 네트워크를 집중하는 회사가 팽인데 이 회사들이 지금 4G까지는 삼성도 하고 에릭슨도 하고 화웨이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5G부터는 이게 이제 거의 냅두면 거의 100% 먹을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팽이라는 네트워크 권력이 화웨이라는 중국의 중계기나 장비 위에서 가동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이 팽을 가동하면서 사실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건지 사생활은 어떤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페이스북을 본다든가 뭐 메일이랑 위치 정보 이런 거. 근데 이걸 미국이건 중국이건 같이 공유하게 되고 결국은 미국 내에서 벌어진 미국인들에 대한 부분도 중국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웨이 문제가 미중 무역 전쟁, 1차 전쟁에서 기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요. 또 중요한 거는 5G는 궁극적으로 IoT를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IoT는 모든 그 디바이스에 다 통신 칩이 깔리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결국은 5G를 깔아서 이렇게 통신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화웨이 거다. 그럼 우리 영화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자율주행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빵 부딪힐 수도 있는. 이거는 미국이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러면 냅두면 화웨이가 전 세계 마켓 시ェ어 90%인데 제가 보기에는 화웨이가 전 세계 마켓 시ェ어를 스스로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50% 언더로 가야 되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내부로 한 30% 쓰고 20%는 중국과 친한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남아 좀 쓰고 나머지 지역에는 하는 식으로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타협이 되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쟁하고 무역 전쟁하고 결합하면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번 삼성전자나 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피해다기보다 기분 되게 나쁜 거죠. 예. 근데 이게 한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화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 나라에서 물건 사고 저 나라 물건 사서 이렇게 조립하면은 가장 효율적이었는데 국가 간의 장벽을 스스로 세우는 새로운 이데올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내수 산업이 돼야죠. 그래서 처음에 한일 갈등이 나왔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무슨 애국심으로 경제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러나 네.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대기업들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부품들, 소재, 장비를 우리가 국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 내수 경기도 어렵고 중소기업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때 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또 이게 마냥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도약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화웨이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일 무역 관련한 갈등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그 하드웨어를 지배하고 있는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고 있는 자, 소재를 지배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단 유사시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무역 분쟁까지를 다 통틀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지금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당국에서 발표하는 걸로는 6% 정도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안 좋게 보는 월가 입장에서는 2% 성장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지금 중국 경제를 어떤 상태다라고 파악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중국 논쟁들을 많이 하죠. 안보는 미국의, 예, 경제는 중국의 중국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요한 것만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냐. 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원자재를 다 중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경제는 중국이랑 탁 묻혀 있는데 중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보 문제를 미국이랑 같이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결속도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흔히 얘기해서 수출 4분의 1, 25%라고 하지만 홍콩, 대만 합치면 32, 3%, 동남아시아 경제 싱가포르나 이런 동남아시아 사실 중국과 연계가 많거든요. 여기 합치고 그다음에 자원부국들의 우리가 이머징 마켓 수출이 많으니까 합치면 우리나라 수출의 60, 70%가 중국이 되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버텨오는 거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을 앞두고 있는데 해묵은 논쟁이죠. 거의 20년 지속되는 게 지금 중국이 민주주의를 못해서 망가질 거다. 그동안에 그런 얘기 그렇죠. 굉장히 많았었죠. 예, 뭐 저도 그런 얘기를 예.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중국은 다르다. 중국몽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판결 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중국 경제는 뭐 저도 이게 이종호 센터장하고서 생각들이 지금 뭐 양반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중국이 확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10여 년 이상 간다. 그리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뭐 지난 30년간 6% 이상 성장을 해왔지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예. 사람 인민들이 그동안 고성장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좀 하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베이비 부머가 사실은 62년생부터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62년생이면은 56세, 7세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직 사회 안전망까지 혜택을 볼 정도까지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
감시가 철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인데 14억에 9천만 명 10대 1로 감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재보다 좀 더 폭력적인 정권으로 한 10여 년간 지속되는데 모든 관점은 저는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상 임금 상승률이 중국에도 많은 이번에 홍콩 시위에서 보듯이 중국도 똑같을 거거든요. 더 심할 겁니다. 안 일어나는 거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힘들어도 월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버티고 그러다가 버텨서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이 중국에 있는 건데 그 임금 상승률이 거의 1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5%, 3%대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중국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거 뭐 최소한 5년 이후 그리고 길게 보면 10년 정도는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속은 있지만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님께만 아무튼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증권회사 대표도 하고 하셨으니까 지금 증권업의 상황 어떻다라고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될까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GDP 대비 부채가 GDP만큼 되면서부터 금융산업은 쇠퇴합니다. 우리가 항상 금융산업을 볼 때 미국을 바라보건데 그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딴 나라들도 금융이 그렇게 발전한 글로벌 IB가 없습니다. 사실 도이치방크도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독일에도. 근데 그 지분들 보면 다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저기고요. 스위스 UBS도 따지고 보면 다 이게 미국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 이렇게 크려고 하게 되면은 이 부채가 많고 돈이 많이 풀린 상태 그리고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죠,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은행들이 80년대 세계 1, 2, 3, 4, 5 등이 다 일본 은행이었는데 다 이제 어려워진 이유고 망하고 뭐 이런 이유는 금리가 그 당시 5, 6% 가던 게 1% 아래로 오니까 은행들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타격받을 게 현재는 은행입니다. 물론 짧게 보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값이 올라서 돈 많이 벌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부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채는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은행 PBR이 0.5, 0.6을 유지하는 거고요. 근데 증권회사이 또 동일합니다. 입장은 동일하고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증권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지금같이 주식 브로커리지도 하고 뭐 펀드도 팔고 그렇지만 중개업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투자회사로 전환이 되고 이게 글로벌을 통해서 좀 더 은행보다는 민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권주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증권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사항 이 중에 하나는 지금 증권회사들이 부동산에 과몰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익 전체에서 부동산 PF나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증권회사의 이익이나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그거는 물론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딘가 버블이 발생하는데 그 버블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버블을 저는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기업들, 이 기업도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데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거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들이 많지만 일정 부분 버블은 거기 있는 거죠. 일반 주식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주식시장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증권회사가 투자한 것도 잘 살펴보시면 이게 그 셀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10조짜리를 사면 이거를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고 이 조건의 임대 조건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20년 임대 확정 뭐 하는데 진짜 경기가 나빠지면 임대 들어온 사람이 이걸 못 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국의 투자가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기관, 공제회, 연기금들이 해외 투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100% 갖고 있다는 건 스스로가 리스크였죠. 일정 부분 나가는 거는 요 정도까지는 됐는데 추가적으로는 지금 상업용 빌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리나라도 공급 과잉이 너무 굉장히 심한데 조금씩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샀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건 거의 미비합니다. 다 팔아서 이걸 우리나라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사, 은행 이런 데들이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리스크를 증권에서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그 뭐 이렇게 몰입을 하고 뭐 이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들을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증권업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나쁘거나 그다음에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사는 데 있어서 예. 미국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수축사회가 오면 집중화됩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수도권 집중화, 강남 집중화해서 여기는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사는 거 잘 보시면 거의 집중화된 지역에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라든가 그 나라의 수도라든가 이런 네. 쪽에 해서 그런 위기가 와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지역에 나름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꺾이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없으나 지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바로 꺾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면 대부분 계약 기간들이 뭐 5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임대가 10년짜리 뭐 이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또 팔고 예.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능력의 차이지 너무 큰 리스크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세계 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금융업, 특히 증권업의 미래에 대해서 홍성국 해안리서치 대표와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